국회 방청석에서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 3개월 뒤 똑같은 손으로 폐기하라를 외쳤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자폭 스위치를 본인들이 눌러버린 겁니다. 20년 동안 싸워서 손에 쥔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50일이 지난 지금 현장은 기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는 332건의 분쟁이 쌓였고 삼성전자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왜 법이 설계자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혼란이 여러분의 일자리와 노후 자산에 어떤 경로로 내려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왜 매년 비슷한 뉴스가 반복되는지 아리송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총연합조직입니다. 산하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조합원 수는 108만 6,618명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이 조직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는 30년째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봄이면 총파업을 선언하고 여름에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지도부가 삭발하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가을 무렵 협상을 타결하고 이듬해 봄 똑같은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쌓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원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은 넘습니다. 같은 공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연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외쳤지만 임금 협상 테이블에는 정규직만 앉았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철폐와 원하청 차별 해소를 수십 년째 요구해왔고 그 요구가 결국 하나의 법안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이 30년 사이클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 시작은 12년 전 단돈 47억 원짜리 판결이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77일 동안 버텼지만 결국 해고는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법원은 그 파업이 불법이었다며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고된 것도 모자라 쌓은 죗값까지 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보냈습니다. 47억의 만분의 1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바로 그 이름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1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출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 방청석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원청기업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해야 할 의무를 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의 일을 통제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셋째, 로봇 도입이나 공장 이전처럼 노동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도 파업 이유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된 그 순간 아무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박수를 쳤던 그 손으로 폐기하라를 외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결정적인 내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같은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때 조합원이 가장 많은 노조 한 곳만 협상 대표가 되는 제도입니다. 작은 노조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큰 쪽이 대체로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 계열이고 민주노총이 조직한 하청, 비정규직 노조들은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원청교섭의 통로를 열어줬지만 시행령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살려두면서 그 통로를 통과할 열쇠는 거대 노조가 쥐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8월에 박수를 치던 손이 11월에는 같은 법의 시행령을 향해 주먹을 쥔 겁니다. 약자를 위해 설계한 법이 시행령 한 장으로 거대 노조를 위한 법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민주노총이 30년 동안 비판해온 강자 독점 구조를 민주노총이 만든 법이 오히려 고착시키는 결과가 된 겁니다. 기업들이 이 혼란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2026년 3월 10일 법이 시행되는 순간 기업들은 이미 세 가지 전략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기업 100곳을 조사한 결과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동화입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노동자 10,000명당 로봇모 1,012대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인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로봇 도입,
단 한 대도 불가라는 성명을 냈지만 노조가 반대 성명을 내는 동안 공장 옆 라인에서는 이미 로봇이 조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하청 계약 해지입니다. 원청으로 인정받기 전에 관계 자체를 먼저 끊는 겁니다. 하청 노조가 구속권을 얻는 순간 그 하청업체 자체가 사라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해외 투자 재검토입니다. 법통과 3위로 주한 외국 기업 100곳 중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의 방향은 모두 같습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대응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분쟁이 332건입니다. 1091개 하청노조가 403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을 공식화한 원청은 단 37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판단에 나서자 사용자성 인정률이 91%에 달했습니다. 원청이 아무리 부정해도 법은 사용자라고 판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 파업이 도미노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일 화물연대 CU지회가 파업에 들어가 주요 물류센터가 봉쇄됐고 전국 2천여 개 CU 편의점이 제대로 영업을 못했습니다. 24일을 버티다가 운송료 7% 인상으로 타결됐는데 손실이 약 600억 원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설립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삼성전자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노사 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노노 갈등입니다. 원청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 만든 법이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정작 노조 안에서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폭 스위치의 마지막 버튼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눌렸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노조가 탈퇴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71.3%가 탈퇴에 찬성했습니다. 3명 중 2명이 손을 든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 노조가 탈퇴했습니다. 두산 DST 노조가 탈퇴했습니다.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 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주주들이 한국의 적대적 노사 문화를 보면서 투자를 꺼렸다. 회사와 무관한 정치 투쟁에 나서는 상급단체에 대한 불신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만 3천 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한국노총 조합원은 3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두 단체의 격차는 2만 2천 명에서 7만 3,500명으로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이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자고 외쳤던 구호가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20년을 싸워 손에 쥔 무기가 결국 자신의 조직을 먹어치우는 자폭 스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노총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자폭의 불꽃은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일자리입니다. 앞서 보신 자동화와 하청계약 해지가 일자리를 직접 줄이고 있습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은 노사관계가 2% 악화될 경우 폐업 사업자가 1만 명 늘어난다고 추산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자산입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주요 제조기업들의 주요 주주입니다. 파업 도미노와 교섭 부담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 그 손실은 가입자 전체의 노후자산으로 내려옵니다. 세 번째는 물가입니다. 파업 도미노가 물류와 생산을 동시에 흔들면 공급망이 교란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얹힙니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결국 더 많은 약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역설입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분명 약자를 위해 설계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싸움 끝에 손에 쥔 그 법이 정작 설계자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귀족 노조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법의 조문만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금 그 사례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든 그 결과는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와 지갑에 가장 먼저 닿게 됩니다. 이 흐름을 계속 주시하고 싶으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과 구독이 이런 분석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응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돈과 일자리에 직접 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